자, 137페이지 내나 그대로 놔놓고 한 번 더 내가 정리하는데, 자, 토지는 항상 이렇게 구분, 어떻게? 종별분, 구분 과세한다. 그래, 구분 과세다. 요걸 잘 알아놔야 돼. 구분 과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줄인다. 합산과세, 합산과세, 합산과세. 종합 합산 요렇게 줄이고, 소유자별로 여러분 땅을 가있으면 전부 함께 묶어갖고 과세하는 게 대원칙이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용은 좀 깎아주자. 그래서 종합 합산해서 따로 떼자. 별도로 별도 합산. 용어 정리됐지? 자, 그 다음에 합산해서 아예 분리해갖고 토지별로 부과하자. 토지별로 이걸 뭐라 한다? 분리과세.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 별도, 분리, 종별분으로 구분한다. 요게 가장 오늘 배우는 중에 포인트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이 강론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은 아까 0.2%에서 얼마까지? 0.5%까지, 1000분의 5까지 3단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책에 보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별도는 최소 0.2%, 1000분의 2에서 최고 0.4%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아까 요거는 저율과 고율을 적용한다. 맞지? 그리고 여기서, 자, 이제 한 번 더 한 것, 한 번 더 기억하자. 최소 세율이 1000분의 0.7, 만분의 7 해도 되고, 어차피 세율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0.2%, 1000분의 2. 그리고 요걸 보면 이제 여러분이 4% 고율을 쓴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오락장 토지하고 골프장이었다. 맞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해당하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몇 가지 열거를 해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돼야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내가 설명을 한단 말이야. 이게 딱 기초가 돼야, 기본은 좀 돼 있어야 이게 탁 돌아가거든. 그 기본을 닦는데, 일단 종합합산은 불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 이른바 좀 심하게 말하면 땅 부자들.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해도 충분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땅을 소유한 자. 그래서 그걸 나중에 기준면적, 이 기준면적이라는 거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걸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기준면적 글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면적 여러분이 초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초가한 토지는 하여튼 초가가 나오면 전부 땅 부자로 봐가지고 정상과세를 하는데, 정상과세가 바로 종합합산과세입니다. 땅 부자. 그리고 또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니까, 땅이 얼마나 많으면 이 사람은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대. 그냥 방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른바 지상 정착물이 없는 거. 이른바 나지라고도 하고 나대지. 그래서 우리는 나대지라고 하는데 지상 정착물이 없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잡종지 같은 거, 무슨지? 잡종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여기서 도시 내 농지입니다. 농지, 임야. 자, 아까 분명히 농지와 임야는 분리과세가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 내라는 뜻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도시구역입니다. 도시구역인데, 도시구역은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돼 있죠. 그죠? 시골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도시지역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녹지지역이 있고 또 개발 제한구역이 있죠. 개발 제한구역.
자,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 안 하면 바로 도시 밖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도시 밖은 우리가 군이라든지 업이라든지 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도시 밖의 지역이 되는 거죠. 에?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을 잘 들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잘 가고 그냥 지나간 사람은 잘 안 갑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임야가 있다. 여러분 농지가 있다. 여러분 목장이 있다. 이 3요소입니다. 이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땅이 어느 만큼 수익성이 있느냐. 임대수익, 사업성 수익, 누가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에 따라서 땅값도 달라집니다.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을 해놓은 거예요.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필 지금 땅이 요 위치에 존속하고 있다. 이 지역에 돈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정부가 종합상가세를 하겠어요? 못 하죠. 수익성도 낮고 땅 사용도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땅은 바로 0.07%, 1000분의 0.7 저분리가세를 합니다. 이 저란 말은 세율이 낮다는 뜻이에요. 저분리가세를 우리는 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저분리가세. 예. 왜? 이용 가치도 낮고 돈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봅시다. 이 구역은 도시가 우리가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도시구역은 전부 이 주상공 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재산세에서는 도시지역이라면 그러면 이 지역은 저쪽을 밖으로 돌리세요. 왜? 돈 안 되는 지역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법적 제한을 받아 이용을 마음대로 못 하니까 돈도 안 돼, 그지? 돈도 안 되니까 재산세도 낮는 거야. 그래 저분리가세. 그런데 여러분 요런 땅들은 이 구역에 우리가 배치가 돼 있다. 전부 이렇게 이 구역에 들어앉았다면은 땅의 효용성은 높죠.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수익성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야죠. 그래서 정상적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이거는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위치가 좋다는 건 수익성이 높다는 거고, 수익성이 높으면 정부가 거기에 해당하는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 원칙인 이런 땅은 전부 여기에 종합합산가세라. 무슨 합산? 종합합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래서 이 난주 구조를 갖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가서 그냥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다 해갖고 못 찍거든. 뭘 잡혀가면 말장난인데. 그리고 이런 종류를 물을 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세법은.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할 수 있죠. 쉽게. 말장난을 그렇게 심하게 못 합니다. 이거는. 이만 이고 아니면 아니고 눈에 분명히 들어와요. 공부를 한 사람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원칙이 되는 거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이런 땅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농지도 예부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경작을 안 하고 있는 방치한 농지, 미경작 농지, 그런 거는 또 같은 농지라도 이 농민이 땅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노동력이 상실돼서 노인이 돼가지고 못 짓는 건 할 수 없죠. 분리가세입니다. 근데 정상적 우리가 성인이 그냥 농사도 안 짓고 농지를 방치하고 있다면 그건 농지 부자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또 미경작 농지는 아주 종합합산가세를 하도록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알아야 이게 빨리빨리 잡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세로 되고, 그 다음에 이 별도 합산은 분명히 여러분이 뭐냐 하니까 조건을 3요소로 조건을 깔아야 돼요. 일단 시설하라. 뭐 하라? 시설하라. 맨 땅은 안 된다. 맨 땅은 속도는 나대지다. 나대지. 이런 건 종합이다. 시설을 해라. 예를 들어서 시멘트라도 포장을 해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설을 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업무용, 사업용이어야 된다. 또 어디 가서 내가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사업용이 헷갈립니다. 그래,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포괄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 판매용도 사업용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매매용. 그래서 이제 뭐 책에는 사업용 그러는데 여러분은 업무용, 사업자가 실제 자기 목적을 위해 쓰는 땅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내가 표현을 해주는데 내가 사업용, 업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막무가내 막 펼쳐진 땅을 갖다가 다 별도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영업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는 5배 정도 바닥 면적에 이렇게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한 3배 정도, 또 공업지역은 4배 정도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 이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 이 기준 면적이라는 건 지방자치 조례마다 다 다르다겠죠. 그래서 이내 면적을 우리는 기준 면적 이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 이내. 그러면 면적 초과는 전부 이어 걸리죠. 면적 초과는 무조건 아까 얘기했듯이 불필요한 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상적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별도 합산,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업무용, 시설하라. 그 다음 업무용으로 용도는 분명히 업무용이 된다.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기준 면적 안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 면적 안에서 그거 넘으면 종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하니까 차고용 토지, 무소용 토지, 차고, 자동차 차고, 차고용 토지, 이거 업무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만 나오면 전부 별도로 보내세요. 별도. 사업용 땅입니다. 단지 아까 터미널이 있지, 같은 자동차라도 터미널은 아까 내가 왜 분리같이 한다고 서민들을 위하여였겠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전부 자동차 자자만 나오면 전부 그 기준 면적 안에서는 다 별도 합산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만 터미널 토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이용을 서민들이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0.2% 저분리과세를 하고요. 자동차 쪽만 나오면 전부 여러분 별도 합산으로 보내면 좋습니다. 자동차 시험용, 검사용 많죠. 운전. 또 여러분 면허증 딸 때 그 뺑뺑 많이 돌았잖아. 운전하고. 그거 봐. 그거 시설 해놓고 쓰나 그냥 맨 땅을 쓰나 알지? 시설 다 해놨지? 그래, 그런 식으로 시설 해놓고 업무용으로 써야 돼. 그런 땅들은 전부 별도로 보내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단 기준 면적 안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세 창고요. 보세 창고용 토지. 보세 창고가 뭐냐니까 여러분이 비관세 구역. 이 창고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수입세가 없습니다. 관세가 수입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비관세 구역의 창고. 이런 것도 시설을 해놓고 씁니다. 그렇죠? 창고 안에. 단지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이 수입세. 수입세가 없는 창고용의 토지. 이거 업무용으로 다 쓰고 있죠. 시설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거 보면은 특히 이제 기억을 나중에 해놔야 될 게, 종자 생산업이 있습니다. 종자. 같은 농지라도, 우리가 농지는 거의 반농사, 배농사 기준이고, 또 옛날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는 전부 배농사 중심, 보리농사, 배농사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거 이제 여러분이 식물 종자 생산하는 게 있잖아요. 업종들. 그러니까 이거는 비닐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라 유리하우스를 지어서 아주 연구용으로 많이 학자들이 많이 종자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씨앗 개발 말이야. 그런 걸 하면 그거는 고수익성 산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농지를 하더라도 그런 종자 생산업에서 이용하는 그런 토지는 사실상 시설을 해놓고 업무용으로 쓰는 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별도 합산과세가 된다. 사업용 땅으로 봐서.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여러분이 하여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많지만은 그런 땅을 다 애워서는 안 되고 여기에 충족을 하세요. 시설하라. 업무용으로 써라. 무조건 쓰지 말고 범위 안에서 써라. 기준 면적 내.
이 3요소가 충족되면 전부 별도로 보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가세, 구분 가세를 하는 취지가 현재 여기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놔야 한다. 그래서 이런 땅은 종합산, 일반적 땅은 모두가 종합산이 원칙이다. 그러면 나중에 애우지 않은 거는 전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니까 종합으로 다 보내야죠. 종합으로 다 보내고 나중에 분리가세 좀 외우고 별도 합산 찍어내고 이러면 이 구조는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놓기로 하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137페이지 한번 볼랍니까? 자, 그래서 과세 구분 토지, 그 과세 대상 토지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구분 가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가세 이렇게 박스별로 해놨고, 그게 지금 초과 누진세율 그랬지? 줄 거. 초과 누진세율이란 말은 가세 표준이 증가되면 가세 표준, 세금 매기는 돈입니다. 가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증가한다라고 적으세요. 자, 그래서 그게 유형에 좀 적어주죠. 종합합산 아까 몇 프로에서 몇 프로? 0.2에서 0.5%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가표가 올라오면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세 표준이 올라오면 세율도 같이 올라간다. 이게 바로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그거는 법적, 학문적 표현입니다. 잘 들어요? 학문적 표현. 그러니까 세법 학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지방세법은 이걸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무슨 세율? 표준세율. 네.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뭐라 그러냐? 표준세율이야. 표준세율이 뭐냐니까 지방세 부과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초과 누진세율로 해도 맞고요. 시험 치러 가서. 표준세율 나와도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별도 합산고 초과 누진세율 해놨죠. 거기다가 0.2%에서 0.4%로 적어놓고. 그 다음, 분리가세는 그 박스에 보니까 제3의 유형의 분리가세 대상 토지 해놨죠. 가로 열고 뭐라 해놨습니까? 비례세율 해놨습니다. 바로 이게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 이거는 가세 표준이 아무리 올라도 내나 동일한 세율을 쓰는 거죠. 1억도 이 세율, 2억도 이 세율, 5억도 이 세율, 10억도 이 세율. 세율이 바뀜이 없습니다. 이게 비례세율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요런 비례세율의 저율과 고율만 여러분이 적어 놓기 바랍니다. 뭐라고? 저율과 고율. 이것도 일명 이 세율을 비례세율이라 하지만 이건 학문적 표현이고, 법에서는 무슨 세율이라는 표현을 한다? 표준세율.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박스 밑에 뭐라 해놨어요? 법에는 현재 따라서 토지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 별도, 분리가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어서 말장난 요 자리입니다. 합산하여 하면 틀리죠. 구분하여 과세한다. 포인트는 구분과세. 무슨 과세? 구분과세. 요게 법령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 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가 여러분이 나중에 세율은 뒤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하니까 자꾸 까먹어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뭘 보시냐면 하면 164페이지를 한번 해보십니다. 164페이지 교재. 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재산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이건데, 개인과 법인이 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박스에 내가 딱 요점 정리해서 만들어 놨죠. 요거만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나머지는 밑에는 자동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주목합니다. 아까 내가 납세의무자를 약간 설명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종치면 1월 1일이고 한 장 끊는 날이 언제고, 자, 요 날이 이제 그래서 1년 잘 보냈냐? 잘 보냈다. 자, 요게 1년간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요 날이라.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이 날이 과세 기준이라 그랬지? 무슨 일? 과세 기준일. 됐지? 자, 여기서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 현재 6월 1일 과세 기준일 날 여러분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수를 받은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양도를 하면서, 자, 주목하세요. 잔금을 언제 지급을 했냐에 따라서 당일날 납세의무자는 달라집니다. 자, 봅시다. 계약은 이때 성립을 했지만 잔금이 언제 다 끝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만일에 5월 30일 날 잔금이 지급된 날이 있고 6월 20일 날 잔금이 지급됐다면은 납세 의무자는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잔금을 5월 30일 날 다 치르고 등기를 받았다고 전제하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납세, 소유자는 이 사람이죠.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왜요? 6월 1일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가 개념을 탁 잡아놨습니다.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잔금을 언제 청산? 6월 10일 날 청산을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됐느냐?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아직 잔금이 청산도 안 됐고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매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인 누굽니까? 갑이 되겠습니다.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언제 청산했냐에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청산하면은 매수자고, 6월 1일 이후에 청산하면은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했다시피 또 다른 게 있죠. 6월 1일 날 또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다 그냥 잔금 치고 등기 다 쳐버리면 아침에 다 할 수 있죠. 돈 있겠다. 뭐 서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아침에 다 하고 우리 뭐 6월 1일 날 다 뭐 마무리 지었다면 매수자가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소유권 문제는 잔금 지급일이 언제냐? 물론 등기라고 충돌하면 빠른 날이 됩니다만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잔금을 청산해야 등기 이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잔금 지급일을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하는 것이 바로 원칙이라고 내가 그 요점 정리란에 제일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해놨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해야 나중에 문제 푸는데 용이해요. 항상 6월 1일 전에 잔금을 청산하면 매수인이고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면 뭐가 되는? 매도인이 된다는 거. 이게 출제가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을 떠났는데 예외인데, 자, 아까 내가 설명을 했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언제냐?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는데 팔아놓고 팔았다고 우리 시군구회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안 하니까 소유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등기부의 소유자가 지금 갑이래 팔더라도 변동신고를 안 하면 갑으로 소유권이 돼 있어요. 등기부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공구상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등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소유권 신고입니다. 세금 신고가 아니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구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경우는 다 잔금 청산하고 등기가 다 됐다고 보고 변동 신고 다 됐다고 보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아까 내가 사용자 그랬죠.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자 가로 열고 그걸 갖다가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라 그랬습니다.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래서 특히 이제 옛날에 여러분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들이 두고 간 그런 토지 같은 거 있다든지, 또 전에 얘기했다시피 소유권에 대해서 아직 법정 소송이 붙어갖고 누구 건지 결판이 안 난 그런 시점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다 이래 어려울 게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 공구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소유권 불분명입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사용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사용자가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인은 여기서 높임말이고 사용자는 낮추는 말이에요. 그놈이다. 자, 그 다음 매수계약자. 3번에 동그라미 3번 매수계약자 있지. 자, 이걸 설명을 잘 들어. 자, 여러분이 지금 북구청에 가서 뭘 하냐니까 이 구청에서 여러분이 구청에 남는 이 상층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시청하고 구청하고 뭘 하냐니까 계약을 해요. 여러분 요걸 사요. 왜? 요게 맥주집을 차리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왜냐면 공무원들이 술을 잘 좋아하고 많이 먹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요걸 사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사지. 욕심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시청하고 연부 계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계약? 연부 계약. 이 연부 계약이라는 건 유상 계약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방식으로 계약권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끊어주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데 이게 얼마짜리냐니까 6억짜리입니다. 6억짜리. 얼마짜리? 6억짜리. 요 밑에는 이제 구청으로 쓰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6년간 연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몇 년간? 6년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연부 계약을 하면은 이 계약을 하면 항상 계약금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거는 게 원칙이죠. 우리 건다 그러잖아. 계약금 지급해야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먼저 받았다는 뜻에서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연부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뿐입니다. 근데 6년간 해가지고 여러분이 1년에 얼마씩 결제하는 방식이냐. 1억씩 결제하면 6년 다 갚을 수 있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냐. 여러분이 완전히 등기를 받으려면 마무리 잔금을 다 정리를 해. 6년간 정리를 다 해야 등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뭐 해? 6년간. 그 대신에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분 구청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무상 사용하는 거예요. 맥주집을 차려서 운영하는 겁니다. 사용권을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받게 되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를 받습니다. 유상으로 받으면 월세를 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유상으로 하게 되면 구청이 과세권자고 수익자입니다. 구청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수익자가 국가 쪽이 되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수익자가 국가는. 그래서 유상이 되면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예요.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파트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갑인데 갑이 이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 수익을 누리는 사람은 구청입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이 구청과의 매수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쓰는 거는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매수 계약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6년간에 예를 들어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서 쓴다면은 이 파트 부분은 수익성이 존재하지요. 맥주집을 차려서 수익을 누리고 있으니까. 6년간은 여러분 요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물론 나중에 넘어오면 완전히 여러분이 되지만은 이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동안에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냐? 실제 수익자인 누구야? 매수 계약자가 내야 되냐? 그러니까 맥주집 주인 나리가 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지문을 잘 읽어야 돼. 연부 계약은 이건 어디까지나 계약선이라 계약선.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아야지 유상으로 받으면 안 돼. 유상으로 받으면 비과세고 납세 의무가 없어. 왜? 정부가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권에 대해서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실제 쓰는 사람인 바로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이 말이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그 가면은 동그라미 4번에 수탁자 나와 있지. 자, 이거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말하니까 결과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된 신탁재산이지.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란 말이야. 자, 현재 신탁법상 신탁을 하면 수탁자는 취득세가 없죠. 왜냐하면 행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취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을 누리는 자는 전부 다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수탁자인 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있죠. 자, 뭐 갑도 되고 을도 되고 뭐 병도 되고 뭐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부 신탁법상 신탁을 하죠. 전부 신탁법상 신탁을 하면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이 제3자들한테 임대를 하죠.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면 제3자로부터 이 수탁자는 뭘 챙겨 먹냐 하니까 임대료를 받아요. 월세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수탁자가 일부 먹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소유권자별로 다 배분을 하는 거죠. 소득 배분을 합니다. 수입 배분을. 이런 행위가 이른바 여기서 말하는 신탁법상 신탁행위인데 민법상 관리신탁과 관계됩니다. 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에서 볼 때 말이죠. 과거에는 이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였는데 지금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나중에 이 세금이 체납이 돼버리면 재산 체납을 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래 되면. 그래서 그러면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재산 압류에 의해서 누구 명의로 압류를 할 거냐 이거예요. 실제 수익자, 이 사람은 이제 이 위탁자는 배당을 받는 자가 되고 이 사람이 실제 수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재산세 부과, 체납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체납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옛날 책을 보면 전부 위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체납재산의 압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가 아닙니다. 자, 이런 현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주된 상속자라는 것은 본래 상속재산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자녀들의 공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본래 각자가 재산세나 취득세나 다 내야 되겠죠. 받은 사람이. 근데 잘 읽어보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신고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 주목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어오는데 부모가 주기로 갑이 형이고 을이 동생이라고 봅시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맞이고 여러 가지 집안 관리도 해야 되고 재산이 필요하니까 6억을 가져가라. 주고 가고. 너는 줄만 섰으니까 4억만 가져가라. 이렇게 주고 가더라 이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보면 5대5지만은. 네. 다 균등한 지분을 가 있잖아요. 근데 뭐 법대로 되는 것도 아니단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되면 자 실제 지분은 갑이 형이 갖고 있는 거죠.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지분이 가장 많은 자.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내야 된다. 이 말이. 예. 그래서 상속 재산에 본래 상속인이 각각 자기 재산에 재산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상속 재산에도 등기를 안 치고 있으면 그는 누구의 소유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은 뭐냐? 바로 주된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래 봐도 큰형님, 저래 봐도 큰형님, 형님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도 외우지 말고 자, 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 종중 집안에 여러분이 정손이에요. 정손. 여러분 부친도 정손이었고 여러분 맏아들도 정손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정손이 종중의 정손이에요. 대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중 재산은 여러분이 안 낼라 그러면 빨리 종중임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중임을 신고를 하면 종중이 재산세를 부담을 합니다. 여러분이 낼 필요가 없죠. 근데 과거에 여러분 부모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러분 정손 명의로 계속 집안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손이 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고를 해야 돼요. 변동식.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되느냐? 매년 한 번 하면 되겠지만은 안 했으면 매년 6월 10일 이전에 6월 10일 이전에 변동신고를 하면은 변동신고는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 신고가 아니고 소유권 신고죠. 재산세는 세금 신고는 안 해요. 왜? 보통 징수기 때문에. 소유권 신고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신고를 하면 종중이 되고 종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등기부상 정손이 계속 종중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돼서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가 안 돼서 공부상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신고를 하면 종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제 집안에 그렇게 내가 예를 들는데 자기가 진짜 본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빨리 종중임을 신고를 해주면 종중이 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등기부상 정손 이름으로 넘어왔을 때 그 정손이 계속 내야 된다. 자, 그 다음 사업 시행자죠. 자, 여러분이 이 사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환지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 환지 사업. 환지가 뭐예요? 구획 정리 딱 해갖고 요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죠. 서로 바꾸는 거예요. 요 갑은 뭐한테 주고 서로 갑을이 서로 바뀌는 겁니다. 서로 구획 정리 딱 바꾸죠. 근데 실무에 가면 환지가 있려면 대부분 토지는 정해져 있고 가만지가 많습니다. 뭐 정한지도 될 수 있겠지만은 가만지가 많습니다. 감소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구획 정리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공사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공사 비용을 일부러 끊어갖고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겁니다. 공사 사업을 한 사람. 그래서 공사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말만 다르지. 이게 실제 6월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이 사람한테 넘어왔지? 그럼 사실상 소유자라. 글자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환지 사업을 딱 해놔놓고 그 공사 비용이 있을까요? 그것 좀 땅을 받는 거야. 이걸 채비지라 그러지. 전문용어로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를 받게 되면 내 땅인데 여러분한테 줬어요. 얼마나? 10,000평을 줬다 생각하자. 예를 들어서. 그럼 10,000평은 여러분 사업자라.
그럼 여러분 땅이 됐잖아, 6월 1일 현재. 그럼 누가 내야 돼? 소유자가 내야 돼. 사업 시행자, 내나 소유자가 내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난주 공법을 하다 보면 환지가 안 되는 사업이 하나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다 환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안 됩니다. 환지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지가 되지 않는 것, 그런 사업은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지금 168페이지를 좀 펴봅니다. 자, 16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니까 사업 시행자에서 나와 있죠. 자, 그게 여러분이 그 정리를 하는데 두 번째 줄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및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자, 가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이랬죠. 자, 거기에다가 삭제를 합니다. 밑도 지어버리고 그 뭐만 남겨놓냐 하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가로 속에 있는 거 보세요. 바로 도시환경정비 사업만 해당하면 그거는 꺼 보세요. 그럼 뭐만 해당하냐 하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정비 사업에서만 적용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은 모두 환지가 되니까 다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재건축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만만 붙여놓은 겁니다. 재건축은 절대 이런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대해서 제한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지가 되지 않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비 사업은 무슨 사업만 지금 전제로 한다? 재개발 사업만 전제로 한다는 걸 알아둡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그 삭제를 해버리세요. 도시환경정비 사업만 해당하면 그건 지어버리세요. 그럼 그것만 남기면 사업만 존속한다. 자,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이른바 공사 비용이죠. 공사 비용 또는 보루지로 정한 경우에는 이건 좀 누구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한 거는 다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거는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채비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받은 자, 바로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반드시 환지 사업이 되는 데지 재건축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잘 봐놔야 되는 게 난전의 특징입니다. 자, 그거 수정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공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자입니다.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은 각각 그 지분권자, 지거 지가 내는 거죠. 그래서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로 보고, 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주택의 건물과 주택의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줄 거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수 토지에 자 네모로 하세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유죠, 일종의.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택 재산세를 매길 때는 소유자 관계없이 일단 물건 자체, 이른바 주택 하나를 봐가지고 과세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은 갑의 거고 땅은 을의 것이요. 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 현재 땅이 3억이고 건물이 2억으로 가정합시다. 네. 공시가로 봤을 때. 네. 근데 요거는 소유자가 달라도요, 주택 재산세는 하나로 봐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봐서 과세해라. 소유자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 물건별로 과세해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주택 산출세가 얼마? 100만원. 그러면 이걸 이제 100만원을 갑이 내냐 을이 내냐는 거는 자기 지분별로 난조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이 바로 시가표준 가액비율로 분배해야 하는데, 자, 요게 시가표준 가액비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시가표준이 건물 공시가격이 얼마? 2억. 땅 3억.
합산해. 5억 아이가. 5억. 그러면 건물 값, 시가 표준을 올려주죠. 건물 값이 얼마입니까? 2억. 그러면 요게 바로 우리 시가 표준 가액 비율. 아까 면적도 요래했지만은 가액. 시가 표준 가액 비율이다. 이 가액 비율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5분의 2 하면 0.4죠. 그럼 100만 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0만 원. 40만 원 값 지분만큼 내는 거예요. 값. 그래서 값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나머지는 뭐 5분의 3 해도 됩니다. 그럴 바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빼면 되죠. 60만 원. 60만 하면 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요렇게 배분하는 거야. 요게 시가 표준 가액 비율. 알겠어요? 로 안분해서 이 비례 배분이죠.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각각 그러니까 공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단 집은 소유자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이걸 중시하고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데? 시가 표준 가액별로 안분을 해서 각각 납세부를 진다라는 게 공유 재산의 언급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